모두가 효부라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내 이름은 박영자, 68. 반평생을 병원에서 보낸 간호사다. 새벽이면 습관대로 손을 씻고 수건을 4번 접는다. 문이 열리고 아들 김도윤의 목소리가 먼저 미끄러진다. 엄마, 우리 왔어. 이어서 며느리 최정민이 반찬통을 양손에 든 채 들어선다. 냉장고 문, 금속 선반 덜컹, 김치볶음, 장조림, 멸치 화려한 상은 금세 찬다. 카메라가 테이블을 훑듯 내 시선도 짧고 빠르게 움직인다. 반찬 손목 금고 다시 반찬. 나는 미소를 얻는다. 그 순간 정민의 손끝이 그릇을 내려놓다 아주 잠깐 떨린다. 시선은 내 어깨를 스치고 커튼 뒤 작은 금고로 흘렀다가 즉시 돌아온다.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연금 날짜는 바꾸셨다 했죠? 표로 정리해드려요. 말끝은 다정하지만 호흡이 너무 고르다. 연습된 숨. 나는 찌개를 한 숟갈 삼키고 짧게 자른다. 표는 내가 만든다. 평생 차트 쓰던 사람이다. 단단한 목소리. 도윤이 웃으며 중재한다. 여보, 우리 엄마 기록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엄마는 수첩이 2권이야. 부엌창으로 겨울볕이 눕는다. 기모르는 그릇들 사이 정민은 수저통 자루를 한 방향으로 맞추고 냅킨을 삼각으로 세운다. 칼끝은 내 쪽을 향하지 않게 반드시 돌린다. 예의 바른 손길. 그러나 지나치면 속이 보인다. 나는 손등으로 식탁 표면을 스친다. 물기, 온도, 미세한 끈적임. 병동에서 몸에 밴 감각이 저절로 깨어난다. 어머님 손목 요즘 어떠세요? 설거지 오래 하시면 나빠지는데요. 정민이 내 손목을 스친다. 걱정의 말, 검증하는 힘. 나는 웃는다. 괜찮다. 정민은 곧 다른 칸을 연다. 보험 갱신, 인감 도장은 혹시 도장 어디 두셨어요? 필요하면 제가 단어가 나를 스친다. 연금 보험 도장 금고. 반복되는 키워드.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왜 묻니? 정민의 미소는 유지되지만 동공은 흔들리지 않는다.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한 표정. 식사가 끝나자 정민이 설거지를 맡는다. 싱크대 물소리가 커진다. 하나, 둘, 셋 나는 속으로 샌다. 물 온도는 일정하지 않다. 언뜻 찬물, 곧 뜨거운 물. 어머님, 뜨거운 물은 손에 안 좋아요. 말은 그러한데 수증기는 두텁다. 나는 옆으로 가수도 온도 다이얼을 살짝 본다. 내가 늘 맞춰두던 눈금보다 한 칸 위. 사소한 한 칸은 나중에 문을 여는 여분의 키가 된다. 거실로 오면 도윤이 휴대전화를 급히 잠근다. 잠깐 스친 글자 연체. 나는 못 본 척 눈을 내린다. 도윤아, 사업은? 어깨가 반사처럼 움찔한다. 곧 괜찮아질 거야. 대답은 짧다. 정민이 곧바로 한 줄 보탠다. 요즘 다 어렵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머님 계셔서 든든해요. 든든하다는 말은 가끔 칭찬이 아니다. 지갑도 든든하니 라는 뒷말을 나는 안다. 노을이 커튼 틈으로 바닥을 벤다. 그림자는 각도대로 길어진다. 정민은 금고 앞 장식장을 먼지 떼듯 쓱. 시선은 아래로 한 번, 손은 비누 향. 나는 장식 위 사진을 세운다. 흰 가운 입고 웃는 내 사진. 옆에는 남편의 오래된 카메라.
남편이 떠난 지 5년 카메라는 여전히 빛을 마신다. 차를 내린 정민이 잔을 내 앞으로 민다. 당 떨어지면 안 돼요. 달달한 게 좋죠. 친절히 입안에서 녹기도 전에 질문이 따라 붙는다. 어머님, 연금 들어오는 날이 올해 바뀌셨다고요? 나는 잔을 들고 눈을 든다. 그걸 왜? 정리 도와드릴까 해서요.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끝에서 종이가 마찰하는 소리가 난다. 급히 넘길 때 나는 그 소리. 문간까지 배웅받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다. 정민이 손을 흔든다. 눈은 웃고 동공은 흔들리지 않는다. 배운 사람의 연기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싱크대로가 온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수첩을 꺼낸다. 오늘의 메뉴, 대화의 핵심 단어, 손의 습도, 시선의 방향, 금고, 언급 횟수 3, 도장 언급이. 간호사는 기록으로 진실을 붙잡는다. 나는 오늘도 적는다. 집은 조용하다. 그러나 공기는 어딘가 얇다. 얇은 막은 목소리 하나, 실수 하나에도 찢어진다. 그리고 나는 경험으로 안다. 막이 한번 찢어지면 그 다음은 빠르다. 가장 조용한 집이 가장 먼저 요란해진다. 나는 커튼을 정리하고 금고 위에 손을 올린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남는다. 연금, 보험, 도장 나는 낮게 음조린다. 복선은 미리 적어두는 것. 오늘 첫 줄을 굵게 그었다. 내 마음은 길어졌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 나는 속지 않는다. 무너지는 척할 때까지. 나는 늘 믿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작은 습관에서 드러난다고.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깨달은 진리다. 혈압 수치 한 칸, 체온계 눈금 0.1도가 생사를 갈랐다. 그래서 며느리 최정민이 보여주는 사소한 태도 하나하나가 내게는 신호로 보였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겠지만 내 눈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설거지를 한다며 정민이 다가와 내 손목을 잡았다. 어머님, 물 너무 뜨겁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손목이 약해지셨다면서요. 말은 걱정 같았다. 하지만 손끝에 힘이 조금 더 세게 들어왔다. 환자 혈압 확인하듯 나를 시험하듯 눌렀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다. 이 손목으로 수십 년 링거 들었는데 설거지쯤이야 문제없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바로 수도꼭지를 자기 쪽으로 돌렸다. 물이 미지근해졌다. 싱크대에서 김이 사라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작은 경고등이 켜졌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통제다. 며칠 후 또 일이 생겼다. 나는 매주 수요일 저녁 교회 동창 모임을 빠지지 않았다. 병원 동료들과 근황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였다. 그런데 정민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친척들이 온대요. 그래서 어머님 일정은 제가 미뤄놨어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내 일정을 허락도 없이 바꿨다고? 내가 내 일정을 왜 바꾸니? 나는 그날 모임이 있다. 아니, 어머님. 친척분들한테 약속을 잡아야 하잖아요. 어머님이 빠지시면 안 되죠. 그녀의 말은 억지였다. 나는 평생 기록을 지키며 살았다. 투약 시간, 검사 스케줄. 시간을 바꾸는 건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됐다. 그런데 내 시간을 며느리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다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날은 꾹 삼켰다.
아들 도윤 앞에서 괜한 갈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니까. 사소한 꼬투리는 계속됐다. 내가 아끼는 수첩을 들여다보더니 정민이 말했다. 어머님, 글씨가 많이 떨리시네요. 손이 안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사실 내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다. 다만 작은 글자를 오래 쓰면 손이 조금 떨릴 뿐이었다. 그런데 정민은 꼭 그걸 집어내서 마치 내가 크게 아픈 사람처럼 말하곤 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도윤도 어느새 아내 말에 흔들렸다. 여보,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 지난번에 가스불도 안 끄고 주무셨다며. 그 순간 나는 속이 타들어갔다. 사실 그날은 전화를 받느라 잠시 잊었을 뿐이었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 하지만 며느리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건 곧 치매의 징후가 되어버렸다. 나는 억울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괜히 나서봤자 아들 앞에서 괜한 트집 잡는 노인처럼 보일 게 뻔했으니까. 그날 밤 나는 혼자 수첩을 펼쳤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조목조목 적었다. 설거지 온도 낮춤, 수요일 일정 임의 변경, 글씨 떨림 지적, 가스불 사건 언급, 펜 끝이 종이를 깊게 눌렀다. 글씨가 더 진하게 남았다. 모두에겐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나는 안다. 작은 금이 결국 벽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걸. 병원에서도 그랬다. 혈압 수치의 미세한 변동이 큰 위기를 예고했다. 정민의 사소한 트집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파국의 서막이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내 무기가 될 거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미 시작된 균열은 더 깊어질 뿐이라는 걸 나는 직감하고 있었다. 나는 늘 조용히 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은퇴한 뒤에는 병원 친구들과의 모임, 교회 예배, 손바느질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평온을 흔드는 전화가 걸려왔다. 박영자 씨 맞으시죠? 경찰입니다. 지난주 밤 교통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나는 그날 밤 집 밖에 나간 적조차 없었다. 그런데 경찰은 내 차가 사고 차량으로 지목됐다고 말했다. 번호판 일부가 목격자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나는 황급히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날 제 차는 며느리 최정민이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냉정하게 덧붙였다. 며느님은 운전한 적 없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직접 나오셔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내 손이 떨렸다. 며느리에게 분명 키를 빌려줬는데 정민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머릿속에서 종이가 찢기는 듯 소리가 났다. 그날 저녁 나는 아들 도윤에게 물었다. 도윤아,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내 차가 사고에 연루됐다는데 그날 내 아내가 타고 간 거 아니었니? 도윤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정민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 정말 아니에요. 봉사활동에 기사님이 계셨잖아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녀는 눈가를 적셨지만 눈동자는 단단했다. 억울한 척하는 연습된 표정이었다. 며칠 뒤 경찰서 조사실에서 담당 형사가 말했다.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사고 시간 영상이 없네요. 공교롭게도 그 부분만 비어 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영상이 지워졌다는 말인가. 그러나 경찰은 내 말을 믿지 않는 눈빛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정민이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겉으로는 간절했지만 나는 봤다. 그녀가 도윤을 흘끗 보며 눈치를 주는 장면을. 그 눈빛 뒤에는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냉기가 숨어 있었다. 더 충격은 아들 입에서 나왔다.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 혹시 엄마가 운전했는데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닐까? 순간 귀가 멍해졌다. 평생 기록과 정확함으로 살았던 내가 아들의 입에서 치매 환자가 되었다. 도윤아, 내가 지금 내 엄마를 의심하는 거냐? 내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아니, 그냥 혹시 모르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정민은 곧장 팔을 뻗어 내 손등을 쓸며 말했다. 여보, 너무 심한 말 하지 마. 어머님 상처받으시잖아. 그러나 나는 봤다. 그녀가 아들의 옆구리를 찌르며 보내는 미세한 미소.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주름진 눈과 굳게 담은 입술.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무너진다면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은 저들의 손에 들어간다. 간호사로 살아오며 위기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 감정보다 기록과 증거가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이다. 그날 내 수첩 첫 장에 굵게 적었다. 2025년 3월 5일. 사고 누명. 며느리 진술 모순. 아들의 의심. 기록 시작.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마음도 그랬다. 흔들림 대신 분노가 자리를 차지했다. 나는 결심했다.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며느리의 가면을 반드시 벗겨내겠다. 며느리의 표정이 달아올랐다. 처음에는 걱정 어린 얼굴로 다가오더니 어느새 계산된 친절로 변했다. 그 변화는 마치 연극의 막이 바뀌는 순간처럼 미세했지만 명확했다. 어느 날 저녁 식탁 위 차가운 공기 사이로 정민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님,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한대요. 우리 둘이서는 부담이 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 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반짝거렸다. 나는 잠깐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상가 건물 월세로 먹고 살 정도였지만 1억은 큰 돈이다. 그런데 그 돈을 마련하자고 내 소유권을 팔라는 말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내 집을 팔라니요.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을.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거칠게 나왔다. 정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내저었다. 어머님, 이건 사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어머님을 지키려는 거예요. 합의금이 해결되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키겠다는 말로 포장된 요구였다. 나는 오래된 서랍에서 남편이 남긴 서류를 꺼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세금 관련 문서들. 손끝이 떨렸다. 숫자를 보는 순간에는 냉정해졌다. 재산을 한 줄로 정리하면 구체적인 그림이 보였다. 세금, 중개료, 남는 돈의 실제 액수. 그 액수가 며느리와 아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충분치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내게 쉽게 도장을 내놓으라 했다. 며칠 후 정민은 공인중개사 명함을 꺼내 보였다. 제가 믿을 만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일괄 처분하면 합의금 마련도 빠르고 어머님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말끝이 설득력이 있었다. 자꾸 들으면 설득당할 말이었다. 도윤의 태도도 변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엄마,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상황이 복잡해서 민지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다정함이 아들의 말투에 배어 있었지만 나는 어쩐지 허전했다. 그에게서 위로를 기대한 나는 바보였다. 안팎으로 조여오는 압박감이 공기처럼 짙어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기록을 시작했다. 오늘 있었던 대화, 표정의 미세한 변화, 손이 멈춘 시간까지 빼곡히 썼다. 기록은 나의 방패다. 만약 법정에서 내가 물러설 일이 생긴다면 이 기록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 인감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캐묻는 정민의 말, 서랍을 슬쩍 여미던 손길, 공인중개사 명함의 자녀 흔적.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그림을 완성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침착한 척했다. 정민이 다시 집에 왔을 때 나는 웃으며 차를 건넸다. 고마워. 너도 고생 많구나. 친절한 말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은 달랐다. 문득 창가에 놓인 남편의 오래된 카메라가 보였다. 그 카메라 앞에서 나는 결심을 굳혔다. 누구도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정민은 여전히 달콤하게 속삭였다. 어머님, 우리가 도와드리는 건 사랑이에요. 나는 잔잔히 말했다. 사랑이라고 하려면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는 강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아들은 눈을 피했다. 그날 밤 나는 전화기를 들고 오랜 친구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증거가 필요해. 이번에는 단단히 해야겠다. 선희는 냉정하게 조언해 주었다. 언니,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게.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라. 녹취, 영상, 서류.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해둬. 나는 선희의 말을 받아 적었다. 이제 계획은 더 정교해져야 했다. 며느리의 친절 뒤에 숨은 의도를 폭로할 때 흔들림 없는 자료가 결정적이었다. 나는 밤새 은행 명세와 등기부를 확인했고 인감의 위치를 바꾸었다. 그들의 요구를 피하면서도 나는 증거를 모으는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 압박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더 잦아졌고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공포에 흔들리지 않았다. 준비된 연기와 철저한 기록,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통해 이 전쟁을 끝낼 결심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존이었다.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기록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겠다. 저는 그날 이후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는 건 패배로 이어질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정민은 제가 억울함을 토로할수록 더 크게 웃으며 어머님이 예민해지셨다라며 치매 프레임을 강화했습니다. 도윤도 점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요. 맞서 싸우는 건 오히려 덫에 걸려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너지는 척, 흔들리는 척을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로 평생 단단하게 살아온 제 성격과는 정반대였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봉투를 일부러 식탁 위에 뒤섞어 두었습니다. 정민이 들어와 보자마자 소리를 높였죠. 어머님, 약을 이렇게 두시면 큰일 나요.
복용 잘못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일부러 멍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아, 그랬나 정신이 깜빡했네. 정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순간을 잡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눈빛이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희가 내 연기에 넘어오도록 만들겠다. 며칠 뒤에는 가스레인지 불을 아주 약하게 켜둔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금세 타는 냄새가 퍼졌고 정민이 달려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불을 켜두고 잊으시면 어쩌세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저는 일부러 두 손을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요즘 정신이 잘 모르겠구나. 정민은 바로 도윤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정말 위험해. 어머님 병원 모셔야 해.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더 믿어라. 내가 약해지고 있다는 걸. 그래야 내들이 방심할 테니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움직였습니다. 제 무너지는 척은 연기였지만 뒤에서는 철저히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수첩에는 하루 일과를 빼곡히 적었습니다. 정민이 던진 말, 아들의 반응, 그날 먹은 반찬과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글씨는 또렷했고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억울함을 눌러 담듯 글씨가 더 진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이었죠. 정민과 도윤이와의 대화 중 중요한 순간마다 손가방 속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정민이 어머님, 기억력이 요즘 너무 나빠지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라고 말할 때도 그 말투와 억양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이자 후배 간호사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야, 혹시 믿을 만한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속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선희는 놀라면서도 걱정스레 대답했죠. 언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요. 내가 아는 분 연결해 드릴게요. 그날 이후 저는 이 싸움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법과 기록으로 맞서야 할 전쟁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제 앞에서 다정한 미소를 짓고 도윤은 멀뚱히 그녀의 말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기록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민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세요. 편해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맡겨야겠지. 내가 뭐 알겠니? 정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심 웃었습니다. 그 표정이야말로 그녀의 본심이었고 내 연기가 완벽하게 통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방 안에서 조용히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낮에 있었던 대화, 정민의 입꼬리의 각도, 아들의 눈빛이 흔들린 순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억울함은 여전히 가슴에 가득했지만 분노는 더 이상 날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늘한 각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무너지는 척해야 더 단단해진다. 지금은 약해 보여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 내가 웃을 수 있다. 이제 무대는 완전히 세팅되었습니다.
정민과 도윤은 관객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제가 무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정면으로 싸우지 않겠다고요. 며느리 정민과 아들 도윤은 제가 억울함을 토로할수록 오히려 그것을 빌미 삼아 어머님이 예민해졌다라며 치매 프레임을 더 씌웠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제가 손해였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무너지는 척, 흔들리는 척을 시작하기로요. 처음에는 약 봉투를 일부러 식탁 위에 뒤섞어 놓았습니다. 정민이 들어오자마자 다급히 외쳤습니다. 어머님, 약을 이렇게 섞어 두시면 위험해요. 잘못 드시면 큰일 나요. 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그랬던가. 요즘 정신이 작고. 정민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오래 기다린 장면을 드디어 본 듯한 표정이었죠. 그 눈빛이 제 마음을 굳히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가 내 연기에 걸려들 차례다. 며칠 뒤에는 가스불을 아주 약하게 켜둔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곧 타는 냄새가 났고 정민이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불을 켜두고 잊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놀란 척 두 손을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요즘 잘 모르겠다. 정민은 곧 도윤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위험해. 어머님 병원에 모셔야 해.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더 믿어라. 내가 약해지고 있다는 걸. 그래야 방심하지.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저는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첩에는 날짜, 시간, 대화 내용, 표정의 각도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 정도로 눌렀으며 억울함을 기록 속에 담았습니다. 또 다른 무기도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녹음기였습니다. 정민이 어머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할 때 저는 무심한 듯 녹음을 켰습니다. 그 억양과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야, 혹시 믿을 만한 변호사 알아?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아야겠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속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선희는 잠시 놀라더니 차분히 대답했죠. 언니,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요. 제가 아는 분 연결해 드릴게요. 그 전에 증거부터 챙기세요. 정민은 여전히 밝은 얼굴로 다정한 척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다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그냥 마음 놓고 맡기시면 돼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맡겨야겠지. 내가 뭘 알겠니? 그 순간 정민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방심했구나.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낮의 대화, 정민의 미묘한 미소, 아들의 눈빛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억울함은 여전히 가슴에 차올랐지만 분노는 이제 서늘한 각오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은 약해 보일 때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웃는다. 무대는 완전히 세팅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관객이라 믿었겠지만 사실 이 무대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저는 더 철저해지기로 했습니다. 연극은 이미 무르익었고 이제는 무대 뒤에서 증거를 쌓아야 할 차례였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혈압 수치 하나,
채온 변화 하나를 놓치지 않았듯 이번에도 작은 흔적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첩은 제 무기이자 방패였습니다. 날짜와 시간, 정민이 집에 들어온 순간 무슨 반찬을 내밀었는지 그때 했던 말, 눈빛의 흔들림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글씨는 또렷했고 잉크가 종이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분노를 눌러 담은 글씨는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며칠 후 쓰레기통을 정리하다가 낯선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중개업소 명함 뒷면에 서툰 필체로 숫자와 문장이 적혀 있었죠. 상가 시세, 금매, 전세 전환이라는 단어와 제 이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민이 벌써 제 재산을 팔아치울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종이를 수첩 속에 끼워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숨겨도 결국 흔적은 남는다. 또 다른 날 부엌에서 물을 틀어놓고 발걸음을 감추듯 조용히 거실 쪽을 살폈습니다. 정민과 도윤의 대화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여보, 이번에 어머님 확실히 흔들리실 때 정리해야 해. 도장만 받아내면 끝이야. 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더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정민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그 대화를 들으며 제 심장은 잠시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화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뒤 일부러 낮잠 자는 척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꺼풀 틈으로 본 정민은 제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인감도장이 든 작은 상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화면 속 정민의 눈빛은 더 이상 효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수색꾼의 눈빛이었죠. 저는 증거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녹취 파일, 사진, 쓰레기통에서 건진 명함, 그리고 메일의 수첩 기록. 옛 병원 동료 선희를 다시 만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선희는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끝까지 잡아두세요. 그 말이 제게 힘이 됐습니다. 의학에서 수치와 기록이 생명을 구하듯 이번 싸움에서도 기록이 저를 살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차에도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정민이 차를 쓸 때마다 몰래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 들려온 대화는 제 확신을 굳게 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어머님이 기억 못한다는 걸 증명만 하면 돼. 그럼 바로 끝낼 수 있어. 혹시라도 들키면 어쩌지? 도윤의 목소리엔 여전히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 마. 어머님은 이제 우리 손바닥 안에 있잖아. 그 말이 또렷하게 녹음기에 남았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누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정민은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도라지 전과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목에 좋아요. 드셔보세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니? 정민은 흐뭇한 얼굴을 지었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얼굴에 미세한 흔들림을 봤습니다. 그것까지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이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그녀의 가면에도 작은 금이 생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내 손에 들어왔다. 이제 곧 진실을 세상 앞에 드러낼 날이 온다. 저는 마침내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무너지는 척, 흔들리는 척 연기는 충분했습니다. 정민은 제 눈빛과 손놀림 하나에도 자신감을 더해갔고, 도윤은 갈수록 제 편이 아니라 아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모아온 증거를 꺼내어 덫을 거두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민이 거실에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합의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다간 어머님도 힘드실 거예요. 이번에 상가라도 정리하시죠. 제가 서류 준비 다 해둘게요. 저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구나. 내 말이 맞나 싶다. 그 한마디에 정민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녀는 곧 도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 어머님도 드디어 인정하시네. 지금이 기회야.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다. 이제 덫을 스스로 덮어쓰는구나. 며칠 후 두 사람은 변호사라는 남자를 대동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족회의라며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를 펼쳐놓았죠. 어머님, 여기 인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내리깔고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드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방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들 말은 다 여기 들어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도윤은 눈을 크게 뜬 채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저 정민이 더듬거리자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가득 울려 퍼진 목소리는 다름 아닌 정민의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어머님 확실히 흔들리실 때 정리해야 해. 서류만 받아내면 끝이야. 걱정 마. 어머님은 이제 우리 손바닥 안에 있어. 그 말들이 낱낱이 흘러나오자 도윤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이게 뭐야?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정민은 황급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해야, 여보. 오해야.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저는 단호히 끊었습니다. 그만해라. 다 들었다. 내가 무슨 꿍꿍이로 내 도장을 노렸는지 이젠 세상도 알게 될 거다. 저는 곧장 또 다른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수첩에 기록된 날짜와 시간, 쓰레기통에서 건져낸 명함, 그리고 서랍을 뒤지던 정민의 영상을 담은 휴대폰. 증거들은 차곡차곡 탁자 위에 쌓였습니다. 변호사라는 남자는 얼굴이 굳더니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직감한 것이겠죠.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연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내가 바보였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다. 모른 척한 거다. 내 눈앞에서 벌어진 걸 보고도 외면했으니까. 도윤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쓰라렸지만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요. 정민이 놓은 덫은 결국 그녀 자신을 올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록과 증거로 무장한 제가 진실을 폭로한 주인공이었으니까요. 집안을 울리던 녹취는 멎었고 거실은 낯선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민은 무릎 꿇은 채 흐느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제 가슴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없이 속아왔고 그 눈물이 연기라는 걸 똑똑히 알았으니까요. 도윤은 제 앞에 서 있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두 손만 꼼지락거렸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모아둔 수첩, 녹취 파일, 사진, 심지어 쓰레기통에서 건진 명함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정민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보했고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모든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어머님 기억 못하시는 걸로 밀어붙이면 된다. 는 문장이 공개되자 정민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재판정에 섰을 때 판사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르신께서 끝까지 기록을 놓지 않고 버티셨기에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기록 하나로 생명을 지켜왔던 제 습관이 결국 내 인생을 지켜낸 방패가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정민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에서 쓰러지듯 무너졌습니다. 도윤은 방청석에서 얼굴을 감췄습니다. 끝까지 아내의 편에 서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마주할 얼굴조차 없었던 겁니다. 며칠 후 도윤이 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말라붙은 입술. 현관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엄마 말씀 믿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른 척한 거다. 내가 내 편에 서지 않은 순간 난 이미 혼자였다. 도윤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한때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은 담담했습니다. 이제는 제 존엄을 먼저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 후 저는 삶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오래 살던 아파트는 정리하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만 챙겨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일부는 지역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를 돕는 데 쓰고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 환자를 돌보던 습관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노인 대학에도 등록했습니다. 후배 간호사 지망생들에게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노인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기록과 지혜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제 말에 학생들이 집중했고 몇몇은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와 남편의 낡은 카메라를 닦았습니다. 렌즈에 비친 제 얼굴은 주름졌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고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았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 박영자라는 이름으로 남은 날들을 지켜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바보가 되는 건 아니다. 끝까지 눈을 뜨고 기록하면 누구도 내 삶을 빼앗을 수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다.